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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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계명대학교 사학과의 강판군입니다. 음, 저는 역사학자면서 나무 인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무를 인문학적으로 하는 연구자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나무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저서를 내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한 29권 정도 책을 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나무와 관련해서 좀 강조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자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자존을 저는 창의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 내 창의성을 드러내는 데 있거든요. 그걸 공부론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왜 하냐면 내 창의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걸 잘 드러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고, 그걸 잘 못 드러내면 좀 힘들지도 모르죠. 예, 청년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저런 그 일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는 거겠죠. 그런 직장을 얻는데도 창의성을 잘 발휘하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직장이랄까 직업이랄까 이걸 얻을 수가 있을 테고, 그게 잘 안 되면 아마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뭐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데 한 39년 정도 걸렸으니까 저도 제가 누구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그동안에 제 창의성을 드러내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겠지만 제가 좀 부족해서 그걸 잘 못 알아차리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방법을 일러주는 분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성을 드러내는 자존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런 자존과 창의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일 수밖에 없고, 그걸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제가 역사학자로서 지금 시대를 좀 평가를 하면 대전환 시기입니다. 유사 이래로 인류가 대전환 시대를 맞았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다고 호들갑 떨었던 적이 불과 2년 전쯤인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인류가 만든 역사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전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인식의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창의성을 드러내는 데 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산다면은 이 코로나19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전환 시대에는
의식의 대전환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런 의식의 전환과 관련해서 먼저 인식해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의 관계를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관계를 맺어온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연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봤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혈연의식이 굉장히 강고하죠. 우리가 문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혈연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 혈연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 그리고 정치, 사회 등등 문화까지 포함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강력하고, 또 선거철 되면 발언도 꽤 강하죠. 그 다음에 지연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연을 강조하죠. 때로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그런 인연으로 예를 들면 대구에 살고 있다면 대구 사람들이 전체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학연이죠. 학교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지금도 학연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3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가는, 그게 강하게 지금 남아있는데, 이런 3년을 통해서 과연 이 대전환 시대를 우리가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분명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수연입니다. 나무와의 인연이다.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서 수연이라고 하는 나무와의 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런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 현안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수연을 강조하냐면 인류의 역사에서 출발이 바로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의 발생 배경도 크게 보면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1900년 정도에서 이 땅을 한 14%, 17% 정도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인간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비율이 77% 정도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지금 21세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동안에 인류가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압도해 버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바이러스를 우리가 스스로 만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나지 말아야 할 바이러스를 만난 거죠. 그건 인류가 지금까지 추구한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이전부터 인간이 수상생활, 나무 위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직립보행을 하고, 직립보행을 통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손을 사용하면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도구의 역사죠. 도구 발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이 숲과의 만남에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숲을 제거하면서
문명을 만든 거죠. 특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숲은 제거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낮밤을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낮에는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면 밤은 숲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 밤에는 숲에 들어가지 못하죠. 겁이 나서. 그리고 그 숲 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 숲의 장소를 비롯해서 이제는 시간까지도 장악해 버렸습니다. 밤에도 숲에 막 들어가는 거죠. 란탄을 켜고 그냥 막 들어갑니다. 때로는 밤 시간에 산행을 한다고 란탄을 켜고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그 어떤 인사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마치 자기 집인 양 함부로 들어가죠. 그 밤 시간까지 인간이 장악해버리면 과연 숲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나무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생활해야 할 생명체들은 어떻게 견딜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숲을 생명체라고 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한, 그런 생태의식을 갖지 않는 한 인간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맞이해서도 우리는 그런 인식은 별로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을 알아야 하고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내놓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정말 피상적인 그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불구하고 더더욱이 우리가 인문학자라면은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인문학자는 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작 해야 바이러스 전문가가 나와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감염병 전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이고 인류 전체의 문제를 우리가 인문학자가 고민해야 할 주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수연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인류 전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는 실마리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인식 아래서 고민해야 될 주제가 바로 창의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이 창의성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의성 교육이라고 하면은 지금 교육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창의성에 대한 개념도 가지각색이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질이기도 하고 이것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다른 생명체도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창의성을 잘 드러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무의 창의성을 나무 스스로가 드러내는 그걸 우리가 방해해버리면 나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나무를 그런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 생명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런 인식 아래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찾아가는 방법을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제 개념이 바로 창의성인 거고, 이 창의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의성은 외국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 중에서도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강조했던 고전에서 나름대로 해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왜 이제 고전에서 찾느냐면은 우리의 전통이기도 하고, 그런 전통을 우리가 개성할 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과 중용에서 그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오경 중에 예기가 있습니다. 예기 안에 대학과 중용의 편이 있습니다. 그걸 송나라 때 독립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논어명자와 함께 사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송나라 때 등장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중용의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용 첫 장이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중용의 핵심이고, 사실 성리학이라고 하는 송대의 지배 이념이 등장하는데 활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부와 관련해서, 특히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늘이 부여한 것이 성이다.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천성이라는 뜻이죠. 그걸 중국 송대, 북송, 남송 포함해서 성리학자들은 때로는 인을 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태극기의 태극도 사실 천명의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성은 인간 본성이기도 하면서, 그 본성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천성을 줬는데, 그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주재자예요. 주재자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는 게 중용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중용에 나오는 구절을 성리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논리를 구축을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제 똑같이 이제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제대로 발휘하려면은 자기 본성 천성대로 따라서 가야 돼요. 주어진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따라서 솔성 쫓아서 가는 것이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도라는 거죠. 길도자입니다. 그게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수도지위 교라, 도 닦는 것, 길 닦는 것, 내 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사가 해야 할, 선생이 해야 할 몫입니다.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 안내하는 것이 이제 선생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드러내도록 해주면 훌륭한 선생이고, 그걸 잘 못 드러내도록 하면 좋은 선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수능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수능 점수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걸 잘 지도하는 게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저 역시 이제 예비고사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이 점수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재수하고 이제 계명대학교 들어보고 대학원
재수하고 박사과정 사수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제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건 나무 공부를 통해서 제 스스로 터득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 솔성해서 수도한 길을 찾아낸 거거든요. 모든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잘 들여다봐서 그걸 가지고 미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인류대학에, 지방대학이 아닌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취업을 잘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논리들이 만연해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회가 전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불행의 연속이죠. 불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부여한 이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대학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미 밝은 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두운 덕이 아니라 밝은 덕이 있습니다.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제 친민하며 백성과 친하는 데 있으며 제 지어지선하느니라. 지극한 선에 딱 머무는 데 있습니다. 지극한 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천성을 잘 드러내려면은 지극한 착한 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리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공자나 나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드러내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천성을 가리고 있는, 성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사로운 욕망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내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능력, 뛰어난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는 데 익숙하죠. 이 비교하는 습관이 사실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에 익숙해 있습니다. 학교 성적도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간혹 갔던 카페가 있는데 테이크아웃 전문 집입니다. 부산에서 온 그 카페에 이 테이크아웃 하려고 이제 주문을 하고 안쪽을 들여다 보니까 이런 구절을 써놨어요. 늦게 펴도 돼. 저 들꽃처럼. 그런 구절이 벽에다가 크게 적어놨더라고. 야, 그래서 참 놀라운 발상이다. 늦게 펴도 된다고. 저 들꽃처럼. 언제 들꽃이 늦게 핀 적이 있습니까? 왜 들꽃은 늦게 핀다고 합니까? 들꽃은 한 번도 늦게 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화는 일찍 핍니까? 그런데 기상캐스터들은 철마다 벚꽃이 필 쯤 되면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폈니 늦게 폈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교하는 습관이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죠. 벚꽃도 매화도 일찍 피거나 늦게 핀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제때 핀 거죠.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의 입장에서 매화가 일찍 폈다 늦게 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식 능력을 발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옆집의 청년은 일찍 취업하고 내 자식은 아직 취업을 못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옆에 그 청년하고 내 자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삶에서. 옆에 청년이 일찍 했던 늦게 했던 그게 일찍고 늦고 하고 내 자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다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거의 한 번도 제가 직장에 일찍 늦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39에 직장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박사를 받아도 학위를 받아도 취업할 기미가 없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처자식을 제대로 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양식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계속 저한테 왜 취업을 안 하냐, 그 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닥달을 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나무를 통해서 알아차린 거거든요. 그 누구도 저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무를 선택한 뒤에도 주위 분들은 다 비아냥거렸죠. 역사학자가 나무한다고. 역사학자는 나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정관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무에 미쳐서 글 쓰고 하면서 제 능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이제서야 제 능력이라는 게 이런 데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거죠. 처자식 다 보살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우선 보면 없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런 내 삶을 상대화시키지 않고 절대화시키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개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수용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자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각각의 삶을 존중할 줄 알아야 우리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대화시키는 데 많은 사람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는 거죠. 제가 뭐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장주라는 사람이 노장사상가이죠. 이 사람이 이제 편찬한 장자라는 책 속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기라는 동물이 있었는데 발이 하나예요. 발이 하나니까 다니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네를 반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를 보니까 발이 엄청 많으니까 부러운 거죠. 그런데 지네가 이게 또 누굴 봤냐면 외출을 했는데 외출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 거예요. 나이키 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그런데 밖에 딱 나가서 보니까 뱀을 만난 거예요. 뱀을 딱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야. 보니까 발이었거든. 지금 나는 발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 빨리 달릴 수 있지? 그래서 부른 거예요. 딱 부르니까 금방 샥 한번 구부러지만 자기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엄청 열받은 거예요. 나는 막 발이 지금 엄청 많은데 너는 발도 없는 놈이 어떻게 그리 빠르냐고. 그러니까 뭐 열내고 있으니까 이 뱀이 지네 어깨를 막 두드리면서 지네 어깨 아시죠? 어디 있는지.
입 옆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옆에 이제 어깨거든요. 그 어깨를 딱 하시면서 뭐 너무 열내지 말라면서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가진 놈이 더 한다고. 그러니까 열내지 말라니까. 나도 열받을 때 있다는 거. 지네가 또 열받는 거야. 네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열받냐고. 발라둔 놈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아이라 하면서 진짜 열받다니까. 누구 때문에 열받나니까. 글마 있다니까. 글마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잘 아는 글마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글마죠. 그 놈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인 거야. 이 바람이 시작도 끝도 없어. 언제 싹 왔다 언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람 절만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지네하고 이제 이 뱀이 바람을 부른 거야. 금방 왔어. 바람한테 하소연하니까 바람이 또 막 그러지 말라니까 나도 미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가 또 더 미치겠는 거야. 바람 네가 뭘 아쉬워서 또 열받냐 하면서 이렇게 걸마 있다니까. 걸마 때문에 내가 막 미치겠다는 거야. 걸마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마입니다. 그건 바로 마음이죠. 마음 걸마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야.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다. 화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거죠. 마음이 짓는다. 우리가 당나라, 중국 당나라 시대에 육조 해능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중국으로 이제 건너와 가지고 이제 포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조 시대에 이제 양나라 무제 때 이제 와가지고 남쪽에서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양무제가 이제 엄청 불사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보살이라고 하면서 뭐 자랑거리를 자랑질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부이 가짠치도 하는 거야. 응? 불사를 많이 한 게 좋은 게 아니고 불사를 하면은 그 당시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은 건데 더 나쁜 짓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릇이 아니라 해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이 하남성에 있는 숭산이라고 하는 이 중학에 우리가 팔공산처럼 중학에 해당하는 이 숭산의 소림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 소림사 갈 때 이제 양자강을 건너갔는데 갈 때 뭘 타고 갔냐면은 갈대를 타고 갔습니다. 갈 때는 갈대를 타고 갔죠. 거짓말일 것 같죠. 진짜입니다. 도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마가 갈대 타고 가는 그림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바람이 막 치는 듯 갈대 탁 타고 가거든요. 어떤 그림에는 막 갈대 타오면서 자불고 있다니까. 그러면서도 쫙 가거든요. 그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림사에 가가지고 9년 동안 면벽을 합니다. 9년 동안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수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잠을 딱 껐딱 졸은 거야. 자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거든요. 자기는 모르게 깜빡 졸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이제 관계없이 졸았다고 막 열내면서 막 자기 오른손으로 속눈썹을 확 째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굴 아래 막 이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는데 이거 한참 있으니까 이게 1년인가 지나니까 그게 sak이 돋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차나무예요. 차나무의 전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차라는 게 이제 이 잠 오는 걸 쫓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또 이 차나무가 또 인도하고 관련이 있을 건가 뭐 이런 또 불교하고 관련 있는 이런 걸 만드는 내용에서 누가 이제 이야기한 거겠죠. 수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수문제 있거든요. 이 수문제는 이제 이게 황제가 되기 전에 막 꿈을 꾼데 어느 놈이 계속 자기 골을 빼가지고 하는 거야. 계속 두통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백방으로 뭐 이게 약을 찾아도 약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뭐 꿈에 노인이 나타났어. 노인이 나타나고 어디 가면은 그게 차나무가 있어. 그래서 그 차나무를 달에서 먹어봐 하니까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이 노인이 일러주는 대로 가보니까 거기 차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차나무 잎을 해가지고 달에서 먹는데 아이고 두통이 싹 났었네.
이게 이제 차효능과 관련해서 이제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달마가 이제 이 인도식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제자를 이제 뽑는데 여기서 이제 선종이 시작이 중국 선종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후계자를 뽑는 공지를 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후계자를 이제 뽑겠다. 언제 뽑냐면은 붉은 눈이 내릴 때 내 후계자를 임명하겠다 했는 거야. 야, 근데 이 워낙 이 달마 스님 도력이 뛰어나가지고 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소림사에.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머리 털라고 흰 붉은 눈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럼 언제 이게 붉은 눈이 내리지? 근데 그 중에 이제 해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가. 예. 우리가 지혜할 때 해자를 써가지고 해가인데 이 양반이 딱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딱 친 거야. 아, 그렇지. 무릎을 딱 치고 바로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들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숭산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식칼을 들고 이 사람이 오른손 제비면 오른손에 칼을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 왼손을 잘랐겠죠. 왼손을 팍 찍어본 거야. 그러니까 피가 막 공중에 솟는데 내리는 눈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붉은 눈이 돼서 그래서 달마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자식 진작 자르지. 그렇게 해서 이 해가가 이조 선임이 됩니다. 이조입니다. 이게 숭산에 이조암이 있습니다. 달마굴에서 멀리 떨어진 이조암에 딱 갔는데 제가 가보니까 앞에 900살, 1000살 된 특백나무가 쫙 있는데 제가 마침 갔을 때 여름에 갔는데 그 나무가 불타버렸어요. 거기에 2조에서 쭉 내려와서 6조 해능까지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스승이 홍인이었고 홍인의 제자가 6조 해능인데 이 해능이라는 사람이 중국 선종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6조 해능의 제자들 통해서 임재의연이라는 사람이 임조정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 선종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임재종 계통인데 그게 조계종의 출발입니다. 조계라고 하는 것은 6조 해능이 광동에 있는 조계라고 하는 조씨가 많이 사는 동네에서 포교를 시작해서 조계종입니다. 근데 이 6조 해능은 일자 무식군이고 나무꾼 출신이에요. 이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 6조 당경입니다. 유명한 경전이죠. 재단할 때 이제 단자인데 이게 경전에 경자를 붙여서 우리 석가 이래로 가장 뛰어난 선성이 바로 6조 해능입니다. 6조 해능의 이 법이 바로 도노돈수예요. 성철 스님이 이제 절개했던 도노돈수죠. 달마는 도노 점수입니다. 깨달은데 다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인도식 불교죠. 이걸 이제 중국 해능 때 들어와 가지고 도노돈수가 된 거예요. 불교식 불교 선종인데 인도식에서 벗어나서 중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본질을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무식 나무꾼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건강병을 딱 두다가 뿅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인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황매산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스님한테 좀 배우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해탈할 수 있습니까? 불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배우러 왔다고 딱 갔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이니까 노무를 이제 나무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노무를 동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노무는 땡겨치고 이제 바로 이제 황매산으로 가가지고 이 홍인대사를 만나겠다고 갔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니까 홍인이라는 이 대스님을 이 나무꾼이 가서 만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막 간데 막 옷도 허름하게 해서 간데 막 큰 스님 만나러 왔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덜한 놈이 저거. 그래도 막무가내로 막 가서 이제 만나게 하니까 시끌시끌하니까 이제 예? 홍인 스님이 뭐지 이리 시끄럽냐고 누가 하니까 저놈이 어쩌고 하니까 그 보자하면서 그걸 봤는데 또 보니까 왜 왔어요? 하니까 그래 뭐 왔다니까 네 어디 출신이야? 하니까 예 제가 영남 출신입니다. 영남은 광동이에요. 영남 이 홍인 대사가 영남 출신이라 딱 해능 이야기 듣고 이 자식이 지금 촌놈이 지금 감히 어디 여기까지 왔냐니까
핀잔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조해능이 딱 눈을 부릅쓰고 스님 불성에 남북이 있습니까? 딱 대들은 거야. 불성에 내가 남북이 있습니까? 불성에 내가 촌놈이고 아니고 그 뭔 관계 있냐고 딱 이런 이야기하니까 이거 본인이 얼마나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았어 막 하면서 제 배가 디딜빵 하나 찍어 가면서 6개월간 디딜빵만 찍습니다. 일자 무식군이 디딜빵을 하니까 이제 이 홍인대사가 이제 자기 후계자를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후계자를 물려주는 방식은 달마가 이제 해가한테 물려지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있던 가사하고 목탁을 주는 겁니다. 그게 수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제자 이제 뽑으려고 이제 개성을 짓도록 한 거예요. 개성을. 개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시예요. 선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신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개성을 지으라니까 이거 다른 사람은 개성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수가 당연히 수제자들이 될 거다. 우리 집안도 소용이 없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수는 이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있고 지 혼자서 이제 지어야 되는데 고민했는 거야.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막 맨날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지면 안 되니까 수제자가 안 되니까 이제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앞에 딱 갖다 놨습니다. 문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니까 이 홍인 대사가 이제 그걸 읽어본 거예요. 읽어봤는데 요게 별로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퇴짜를 맞았는데 이게 신수가 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게 이제 그 홍인 대사 밑에 제자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게 이 스님이 그 허락을 안 했대네. 뭐 어쩌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제 이때 해능도 이제 그런 소리 막 듣고 있으니까 디들방 적다가 그럼 왜 그래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해능이 나도 한번 집 올라가는다 했는 거야. 근데 옆에 스님이 니는 뭐 글자도 모르잖아. 네가 어쩌진데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좀 내가 불러줄 테니까 한번 집어라. 그래서 글씨를 써봐라. 난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스님한테 이제 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능이 지은 이 선시를 개송을 홍인 스님 문 앞에 딱 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홍인 스님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능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가진 개송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이제 잠깐 읊어보면 깨달음의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는 것. 불성은 항상 청정한 것이니 먼지 앉을 곳이 어디 있으라. 인간은 본래부터 청정한 존재예요. 먼지가 묻어있는 게 아닙니다. 닦을 필요가 없는 거지. 두 번째 시가 뭐냐면은 마음은 진리의 나무,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 밝은 거울은 언제나 청정한데 어디에 먼지가 묻으라. 이런 식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개성을 하니까 이게 뭐 홍희 선생님이 뿅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했는 거야. 일자 무식군 나무꾼에게. 그래가지고 잊고 있던 가사하고 목탁을 줍니다. 주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바로 도망가라 하거든. 왜냐하면 신수가 너를 죽일 것이야.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바로 광동 조계로 가죠. 이런 스토리가 당경에 기록돼 있고 대구 유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비설산 자락에. 그 비설산 자락에 유가사에 나한전이 있습니다. 나한전 백화에 이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우리나라 사찰도 조계종이고 그 조계종은 바로 해능의 스님입니다. 그래서 해능이 이 홍인한테 수계를 받고 광동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을 나한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애초부터
불청정한 존재입니다. 애초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부처죠. 하늘이 부여한 그 부처를, 불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그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신의 창의성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남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깝깝한 거지. 진짜 깝깝한 거예요. 그걸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석가모니의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일러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창의성을 드러내는 자세죠. 뭐냐면은 수타 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초기 불경이 있죠.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타 니파타, 아주 얄팍한 책입니다. 수타는 모으다는 뜻이고 니파타는 경전이라는 뜻이죠. 경전을 모아놓은 겁니다.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좀 읽는데도 편하기도 하고. 그 중에 뱀의 품 무소 불경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1장, 2장, 3장 이런 걸 불경에서는 이제 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품할 때 품자를 써서 그 뱀의 품이라고 하는 항목에 그 중에 무소 불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언급한 것 중에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진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읊어보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우리가 고양이과의 사자 아시죠? 사자는 소리에 잘 놀라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소리에 잘 놀라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까꿍 카톡 소리에도 놀랍니다. 들피다만 놀라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카톡에 음식 사진 올리면 괜히 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옷 이런 건 또 찍어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제 자기 집 뭐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사람 들어 있잖아요. 그런 걸 왜 올리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어쨌든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자기가 뭐 도움 준 것도 없는데 기분은 또 안 좋아.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내가 사촌 땅 사는데 도움 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지고 코 깨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처럼. 바람과 관련해서 육조 해능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육조 해능이 길을 가는데 두 스님이 막 서로 신간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게 한 스님이 깃발이 흔들리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 스님은 그게 아니라 하면서 깃발이 흔들리는 거면 바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술이 막 서로 말이 맞다고 이제 우기는데 해능 스님 떡 있다가 옆에 있다가 깃방배를 때리면서 야 이 자식들아 지금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이런 개성이 참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풍번문답이라는 거거든요. 풍번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안이라고 하는 화두라고 하는 걸 모아놓은 달마부터 해서 이제 송래초까지 이제 모아놓은 게 벽암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백칙이 들어있습니다. 100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달마부터 쭉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화두를 모아놓은 게 이제 그 벽암록인데 벽암록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참 멋있거든요. 바람처럼 우리가 산다는 것은 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흙탕물에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앞에 세 구절은
각각 내용이 다르면서 무소불경에는 마지막 구절은 전부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무소불경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한 거고 공지영의 이제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소설도 여기서 이제 따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존을 가지고 이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석가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 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아 독존하다. 오로지 홀로 존재한다는 거죠. 시금방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완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은 이런 이 자존, 창의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말씀드린 건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각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드러낼 거냐. 우리가 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참선을 통해서 드러내죠. 또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참선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기도를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무를 통해서 좀 드러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의 경우에는 좀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나무는 식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식물은 나무와 풀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간혹 나무와 꽃을 상대말로 부르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책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죠. 나무에도 풀이 있고 꽃이 있고 풀에도 꽃이 있습니다. 나무와 풀을 구분하는 것은 리그린이죠. 목질소입니다. 새 풀을 불리면 나무고 불리지 않으면 풀이죠. 그래서 풀은 굵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는 굵어지는 거고. 그래서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에서 보면 풀이죠. 굵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나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 그 나무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좀 드러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좀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어떤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나무로서 가져가는 배경이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정말 저렴하게 장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제가 이제 큰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권하는 이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얼핏 보면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이제 같이 우리가 통째로 볼 수 있어야 그래도 조금 나무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봄철에 좀 뭐 벚나무다 이러면은 때로는 또 벚꽃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벚꽃나무는 없습니다.
벚나무죠. 또 왕벚나무하고 벚나무는 다르죠. 왕벚나무. 예, 왕벚나무는 이제 꽃이 풍성해서 예, 왕벚나무잖아요. 그다음에 뭐 살구라든지 또 매실나무라든지 예, 모가라든지 앵두라든지 조팝이라든지 뭐 우리가 배나무라든지 사과나무라든지 뭐 이런 나무들이 대부분 이제 장미과에 속합니다. 꽃잎이 5장이 특징이죠. 왕벚나무에 뭐 관심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아서 왕벚나무를 뭐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왕벚나무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벚나무를 우리가 그 사쿠라라고 하거든요. 일본 말로 앵두앵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왕벚나무는 우리나라 원산지입니다. 이걸 밝힌 사람이 에밀 다케입니다. 프랑스 신부였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오셔서 식물 채집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죠. 에밀 다케라는 분이 온주 감귤을 재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굉장히 식물학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식물 역사에서. 이분의 이제 이런 업적을 기리는데 앞장섰던 분이 대구의 정홍규 신부님이죠. 이분이 에밀 다케에 빠져가지고 청도의 에밀 다케 연구소까지 차렸고 올해 3월에 제주도에서 제주도 한라산 봉대동에 자생하는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에밀 다케 정원으로 명명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여러 연구자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이분이 이 성모당 아시죠? 남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성모당에 가면 유스티니안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교장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계셨던 건물이 한옥으로 지금 남아있고 그 한옥 앞에 그분이 제주도에서 가져온 왕벚나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당에 꼭 가셔서 거기에 안내를 잘 해놨습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한 그루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살펴보면 나의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찰. 관찰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자세히 안 봅니다. 나무를 자세히 안 본다는 뜻은 나를 자세히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무를 자세히 안 보는 것처럼 보이죠. 나는 나무를 쓱 지나갔어. 이런 분들은 결국 자기를 자세히 안 봤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수십 년간 사는데 거기에 어떤 나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내 주변에 뭐가 사는지 조차 모른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을 알 리가 없거든요. 그걸 나타내주는 단어가 서로상자입니다. 눈목변의 나무목이죠. 나무목을 써서 눈목을 쓰는 글자죠. 서로상. 여러분이 아는 단어입니다. 눈으로 나무를 본다는 뜻이죠. 눈으로 나무를 본다는 것은 이 서로상자는 얼굴 상자이기도 합니다. 관상할 때 이 상자를 씁니다. 얼굴을 자세히 본다는 뜻이죠. 얼굴을 자세히 본다는 것이 어떻게 이 서로가 되고 또
눈으로 나무 본다는 게 얼굴이 될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무를 본다고 하면 그 나무는 곧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은 한반도의 자연 생태를 완벽하게 닮은 얼굴이죠. 아프리카 사람의 얼굴은 아프리카의 자연 생태를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왜 인류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얼굴 모양이 다를까? 자연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만나서 K방역이라든지 등등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우리가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지금 제가 한 꼭지 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뚜기 재단에서 디자인 하우스 출판사하고 조인해서 K푸드라는 책 5권을 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나무 열매 관련해서 한 꼭지를 썼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음식도 K푸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예술 감각이 뛰어난, 음악성이 뛰어난 이유도 사계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패션 감각이 뛰어난 이유도 사계절 음식이 발달하는 것도 다 우리 자연 생태하고 관계 있습니다. 한반도의 자연 생태는 바로 완벽하게 우리 얼굴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여기서 난 식물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당군 신화입니다. 삼국 유사의 당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군 신화를 이야기할 때 당군이 1908살을 살다가 산신이 된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의 끝부분은 당군이 산신이 되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일년선임이 왜 당군을 산신으로 만들었을까? 일년선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당군을 산신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왜 하필 산신일까? 거기에 등장하는 동물이 있죠. 하나는 곰이고 하나는 호랑입니다. 곰은 인내를 잘 해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당군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호랑이로 남아 있습니다. 그 호랑이는 어디 있습니까? 포항에 있죠. 호미곶에. 호미곶 딱 가면은 우리나라 한반도가 호랑이 닮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백두산 호랑이도 있습니다. 봉화에 이제 수목원의 호랑이도 있죠. 그래서 60개 직gin에서 범 내려온다 하면서. 지금 범입니다. 범. 곰과 호랑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연 생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뜻이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호랑이가 사라집니다. 숲을 제거하면서 막 호랑이를 잡아들이죠. 그런데 이런 호랑이가 그리고 곰이 당군이 됐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찰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찰에 가셨을 때 산신각을 보십시오. 산신각을 딱 열면 산신도가 있습니다. 그 산신도를 딱 보는 순간에 할배가 딱 나타나요. 수염이 하얀 할배가 나타나죠. 그 할배는 바로 당군입니다. 산신이니까. 산신이 됐으니까.
그 옆에 뭐 있습니까? 호랑이가 딱 있어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미나 모습으로 호랑이를 딱 안고 있거나 허리에 들고 있거나 뭐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 옆에 뭐 있습니까? 소나무가 있죠.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가 다 있습니다. 산신각 안에. 소나무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애국가에 나오죠. 이 소나무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던 해전에서 1등 공신은 소나무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주목해서 조선을 구한 신목 소나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 고향이 경남 창녕입니다. 창녕은 우포너브로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7,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북옥 하와이가 있었습니다. 유황 온천이었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근처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8,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배 두 척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게 늪지대였습니다. 폐총이 있던 곳이에요. 우리가 부산 동삼동에 폐총, 창원 성산동에 폐총 유적지가 있습니다. 창녕 북옥에도 폐총 유적지가 이제 있습니다. 바로 근처는 낙동강입니다. 그 지역은 신석기 시대의 바다였습니다. 조개를 먹고 던져버린 조개무지, 폐총이 있던 자리에 그 밑자락에서 8,000년 전에 소나무로 만든 200살 정도로 만든 소나무 두 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가 제 고향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조선시대 이수신 장군이 사용했던 대부분의 배는 판옥선입니다. 판옥선이라는 이름이죠. 거북선은 몇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몇 척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옥선을 만들려면은 기본 골격을 만들려면은 100살 정도의 소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이유 중 노략질한 이유 중 하나도 소나무를 가져가거나 우리나라 소나무로 만든 배를 훔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는 일본이 전국 시대예요. 각 지역에서 분열된 시대죠.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기 위해서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노략질하러 온 겁니다. 그런 사실까지 조선 정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소나무를 팔아 넘기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 소나무는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 전국 8도 지역의 소나무 재배 지역을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바쳐야 할 배수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강력한 소나무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그 흔적이 소강리라든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소나무 관련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의 일부가 이 EBS 이 채널 역사 채널이죠. 이 채널 한국의 소래 동영상으로 만드는데 제 책이 이용됐습니다. 제가 감수까지 한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소나무 없이는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신각 안에 당군과 그 다음에 호랑이와 이 소나무 3요소가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이 자연 생태가 우리의 얼굴이다 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 도덕경제 1장 그 백서에 나온 왕필주는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뒤에 나온 이제 호남에서 나온 장사 호남 장사에서 나온 이제 또 다른 이 도덕경에는 1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연을 본받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결국 자연 생태를 본받는 겁니다. 똑같은 얼굴이죠. 뭘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 체질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식물을 이해해야 되고 나무를 또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무를 생명체로 이해하는 생태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관계성이 평등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제가 일찍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금방 이야기했던 나무를 생명체로 봐요. 나무 공부 처음 하면서 생명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논리의 연장에서 나온 게 뭐냐면 생태의식인데, 이 생태의식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모든 생명체의 가치는 같다는 거예요. 역할만 다르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생명 가치의 동등성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했던 생태의식이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 앞으로 우리가 이 대전환 시기에 가져야 할 의식이 뭐냐면은 생태의식이라는 거죠. 이건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교육입니다. 생태교육이. 근데 지금 생태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대구에 서구 쪽에 있는 초등학교에 지난 학기하고 올 초까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나무 수업을 했거든요. 초등학생을 데리고 비올트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40분 정도 수업이거든요. 수업 시간이. 거기 학교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한 바퀴 돌면서, 교장실 있는 거기서 한 바퀴 돌면서 수업하는데 그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건 바로 창의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학교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돈 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지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무를 생명체로 인식하는 생태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고,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잘 못 보여주는 그런 사례 중 하나가 식물인간 이런 용어죠.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또 잡초라고 하는, 잡목이라고 하는, 잡어라고 하는. 한때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나오나 이 최홍기라는 사람이 막 이 테스 여행 가면서 한 번 막 히트를 치잖아요. 아, 이 양반이 내가 북옥 하와이에서 처음 본 가수예요. 근데 이 양반은 본명이 최홍기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양반의 그 LP를 처음 제가 접했습니다. 그때 최홍기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아, 이 양반 노래 엄청 잘하거든요. 북옥 하와이 떡 간데 어깨를 이렇게 하면 소리가 어떻게 나고 막 그걸 막 알려주더라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노래 막 부르면서 노래 교실까지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노래 중에 잡초라는 게 있어. 아무도 언덕 위에 뭐 하면서 이런 뭐를 잡초야 뭐 하면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완전 짜증나요. 아무 의식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그런 게 이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원년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식물인가 뭐 등등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잡새라든지 잡초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도 우리가 그 농촌에 대한 비하가 굉장히 심합니다. 농촌에 대한. 지금 농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농촌에 우리가 나오는 음식 먹고 우리가 밥도 먹고 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전원주택 하면 농촌에 짓고 뭐 농촌 또 뭔가 뭐 좋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잘 나가다가 뭔 소리 하냐면은 촌스럽다 한다 이거. 촌스럽다고. 아, 도대체 뭐가 촌스럽고 니는 그러면 도시스럽냐고. 그 말도 안 되는 걸 은연중에 막 하거든요. 촌스럽다고. 아, 뭐 이게 뭐 좀 하면 촌스럽다고. 색깔이 촌스럽고 이런다고.
아니 촌 아니면 그 네가 밥을 어째 먹냐고 촌이 아니면. 근데 그 촌을 그렇게 깔보냐고. IF 시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노래 중에 그 요요미라는 가수가 있어요. 트로트 가수. 요요미 아십니까? 잘 몰라요. 요요미. 아주 그 간드러지게 그 노래 부르는 요요미 있습니다. 박진영이 알죠? 박진영이. JYP. 이 두 사람이 합작해 가지고 촌스러운 사랑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작곡을 이게 박진영이 하고 요요미가 불러서 아 그래 임마가 진짜 장난하나 하면서 뭐가 얼마 촌스러운 사랑이냐고 도대체 거기다가 왜 촌을 붙이냐고 촌이 그래 만만하냐고 아 사랑이면 사랑인 거지 뭘 그래 촌스러운 사랑이 있냐고 도대체 사랑이 촌스러운 게 있고 도시스러운 사랑이 있냐고 제가 또 열받은 거야. 아니 세상에 우리가 허거는 뭐 잘 이야기 생각해 보면 그걸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툭 던지고 촌스럽대. 이런 의식이 이 세상을 슬프게 만드는 장본인이네 그 사람이. 좋은 뜻으로는 주인공 써야 돼요. 나쁜 뜻으로는 장본인이에요. 근데 이 아나운서들도 이 몰라가지고 계속 주인공을 써야 되는데 장본인 쓰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잘 살핀다고 하는 것은 관찰이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본다. 그래야만 나무의 속성, 특징을 알 수가 있고 존중할 수 있다. 그 상대방을 우리가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대충 보고 저 사람 저럴 거야. 안 그렇다니까. 심수봉이 노래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거 있어요. 그 남자는 다 그래 이런 거 있다. 이절에 가면 여자는 다 그래. 다 안 그렇다니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세하게 살펴서 그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그런 거죠. 옛날 어른들이 소나무하고 몇 개 빼고 잡목 이렇게 잡목이 아니라니까 잡목이. 그런 의식이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기서부터 생태의식이 발로가 되고 이 세상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자세히 봐야 된다. 자세히. 그걸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찰.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발밑을 잘 보시라고. 나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풀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요 나이에, 요 겨울 때에 초입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 어떤 몸 상태로 있는가, 내 가족은 어떤 상태로 있는가, 내 친구는 어떤 상태로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을 잘 살피는 그거잖아요. 그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될 그거잖아요. 뭐가 지금 문제인지, 뭘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걸 살펴야 되잖아. 그걸 안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역할이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돈만 축내는 거지 주로. 우리 세금을 축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물을 자세히 본다는 뜻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잘 살핀다는 뜻이고 잘 살핀다고 하는 것은 내 창의성이 뭔지를 잘 우리가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것만 잘 살펴서 내가 욕을 잘하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이대야 되는 거야. 내가 뭐 잘하는지 몰라.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들이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이대 대학이라는데. 등록금도 없습니다. 그냥 들이대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들이대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경험하라. 경험하라.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관찰하고 경험하라. 이게 내 창의성을 드러내는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걸 가장 잘 실천했던 인물을 제가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드러낸 사람, 내보다 훨씬 더 잘 드러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였죠. 그 사람은 바로 석가였죠. 그 사람은 바로 공자였습니다.
좀 더 시대를 내려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흔적을 남긴 사람. 사람들이 천재라고 부르는 그 인물.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우리가 천재라고 하잖아요. 천재다. 그런데 다빈치는 사생아였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의 귀족들은 정말 부자였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출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거였죠. 좋은 선생을 만나야 한다. 그 선생이 이제 훌륭하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도 학원 가면 유명한 뭐 강사 만나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스승은 누구일까? 저는 좋은 선생을 만났습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모님이었죠. 우리 부모님은 평생을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학교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학교 등등 직장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죠. 이야기하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저를 간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레디비입니다. 레디비. 내버려 두라는 뜻이지. 그냥 두라니까. 내 스스로가 내 창의성을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죠. 또 뛰어난 선생이 이제 대학원 들어와가지고 또 선생이 있었는데 지도를 안 했어요. 지도를 안 한 거야. 선생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 혼자 석사를 쓴 거예요. 또 박사를 들어갔는데 사수해가지고 박사를 들어갔는데 이분은 저는 청대 농업사 전공자예요. 농업사 전공자인데 이분은 저 외교사 전공자 명대에 또. 그리고 이분이 내가 처음에는 외교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제일 잘하는 농업사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농업사예요. 왜? 농사를 제가 다 지을 줄 알기 때문에 농기구를 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경운기를 몰 수 있습니다. 지금도 쟁기질을 할 수 있습니다. 벼 심고 콩 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농업사는 농사를 모르면 농업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식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농기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잘하는 농업사로 주제를 바꿔서 이제 총 6년 반 만에 2년 까먹고 4년 반 만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박사 지도 교수님은 저를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제를 바꿀 때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 안 해줬으면 제가 박사 농업사를 못 받은 거잖아요. 제가 서울대 다니고 고대 연고대 다녔으면 졸업 못 합니다. 주제 못 바꿉니다. 지도 교수인데 막 뒤지는 거예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지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장 위대한 스승을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존경하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레디비 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제가 박사학위 받고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또 왜 나무냐 이 말이야. 제가 서울대 연고대 갔으면 절대 나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막 뒤지는 거죠. 역사라는 뭔 나무를 하냐고. 근데 나무하고 이제 또 책 쓰고 뭐 이래 하니까 또 나무하는 역사하는 사람도 내한테 나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경대 다닐 때 이제 또 수업 들었던 교수님들 정년해서 가지고 지금 해남에 계신데 전남에 그게 이제 고향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정자를 짓고 이런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강 선생 뭔 나무를 심으면 좋을까 이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선생을 만난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레디비를 해주시면 참 좋은 거고 또 이제 그렇지 않는 또 좋은 선생도 있는 거죠. 이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사생아였고 그러니까 선생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생이 없으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은 이제 선생 좋은 선생 있고 하니까 뭐 자기가 이제 기가 죽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귀족들은 뭐 호요식하지 뭐. 그런데 그 덕분에 다빈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라틴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학교 다니는 데도 없고 선생도 없고 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관찰한 겁니다. 관찰하는 거, 관찰을. 그래서 다빈치가 이 그림 대생 같은 거, 그림 본뜨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끙끙대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직접 보고 그냥 그린 겁니다. 그게. 보고 아니면 또 지우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 확인한 건 아니지만 다빈치가 한 말 중에 관찰이 전부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놀랍게도 제가 지금 나무 그 강좌가 이제 세 강좌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좌로 두 강좌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한 강좌가 있는데 과제가 이제 관찰 일지를 쓰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나무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걸 한 학기 동안 관찰해가지고 이제 내는 과제예요. 이 과제를 읽어보면 제가 나무의 찬이라고 하는 책에 한 꼭지를 넣어놨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에. 지금도 끊임없이 그 과제를 내는데 과제 중 하나는 나무 색이 카운트하는 것도 또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서로 이제 내는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사는 곳에 아파트면 아파트에 아파트가 어떤 나무 있는지 동별로 쫙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다 찍어보십시오. 그걸 표로 다 그려가지고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또 옆에 걸린 공원이 있다. 공원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나무 공부가 저절로 되면서 완전 박식해집니다. 그걸 이미 공자가 이야기했죠. 제발 시경 좀 읽어라. 공자 아들이 잉어예요. 잉어리자거든요. 비리야, 예스 아버님, 니 마노 뭐 합니다. 시경 읽나 안 읽어요. 막 깃방방에 맞았어요. 이 자식이 지금 시경도 안 읽나. 뭐 제자가 이제 또 지나가면 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과정이라는 게 뜰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뜰정자 지날과자예요. 뜰 지나가는 걸 딱 여러분이 한문 사전에 이런데 국어 사전에 가면은 가정교육이라는 뜻으로 풀이해놨습니다. 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뜰 지나가면서 그 물은 거야. 그 가정교육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시경을 읽을까? 그래서 시경을 305편을 이제 공자가 줄여가지고 이제 지금 편찬한 게 지금의 시경이거든요. 주나라 때 이제 민당 같은 거 그게 옛날에 곡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사만 남아 있는 거죠. 내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걸 왜 읽으라냐면은 공자가 시 300을 이런이 폐지하면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 사무사라. 생각에 사탁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경은 식물하고 동물을 모르면 한 줄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식물백과사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식물 공부하는 사람은 오로지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시경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대의 명자가 봤던 이하죠. 중국 최초의 사전입니다. 요 사전 안에 성목이라고 하는 나무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소개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책 쓸 때 주로 이제 활용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학생들한테 나무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박식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명다식이라고 하는 다식어 초목 검수 지명이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논어에 우리가 식물의 동물의 이름을 많이 알면은 많이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약용의 아들이 정하규예요. 조선시대에 다산 정약용 아시죠? 그 아들이 정하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이 시명다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경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시경을 읽은 이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무나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나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시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경이 5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달달 외운 거거든요.
조선시대 이 성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시경에 뭐 있는지 동물 이름, 식물 이름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빡시간 거지. 길 가면 다 안다니까. 근데 우리 길 가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우리가 카운트하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얼굴을 확인하는, 내 본질을 확인하는, 창의성을 확인하는 길이면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빈치의 경우에도 자기 옆에 있는 걸 계속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학생이 이 과제를 냈는데 과제 안에다가 다빈치가 했다는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그걸 적어놨더라고. 관찰이 전부다. 그래서 내가 관찰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다빈치가 관찰이 전부다는 말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다빈치 이 전기가 있는데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출처를 찾아봐야 되니까. 어쨌든 뭐 누가 뭐 그걸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다빈치가 관찰을 어마어마하게 중시한 인물이고 우리 스스로도 창의성을 드러내려면 관찰해야 된다. 이제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제가 좀 거의 시간이 8시 29분 정도 됐습니다만, 제가 읽은 책에서 다빈치 관련한 이제 저서 이제 기자 출신의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제목이 다빈치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그걸 검색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고 그 책을 한번 제가 권하고 싶기도 합니다. 다빈치의 그 삶에 대해서 쫙 전기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앞부분에 좀 읽다가 지금 뒤에 읽지도 않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놀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법하고 이 다빈치가 했던 게 진짜 유사하다. 저는 그동안에 다빈치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고 내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스승은 내가 뭐 누구 선생이고 막 자랑질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주눅 들어가지고 기분도 별 꿀꿀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은 내 스승 있다 하면서. 내 스승 있어. 그 스승 누군데 하니까 있다고. 그 누군데 하니까 경험이야. 경험. 경험이 내 스승이라고. 어쩔래?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경험의 제자다. 경험의 제자야. 이 구절입니다. 이야, 이 구절을 제가 보고 이렇게 위대한 말이 있나. 제가 지금까지 나무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답사하면서 다 경험해가지고 제가 직접 사진 찍고 해서 책을 다 쓴 거거든요. 그 누구한테도 나무를 따로 선생님을 모시고 뭐 학교 들어갔거나 어디 뭐 들어가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 알아서 다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드는 거고. 제가 인문학 공부한 걸 갖다 붙여 가지고 이제 나무 인문학자가 된 건데, 이 양반도 그런 거예요. 저기 스승도 없이 자기 경험을 스승으로 삼아서 자기가 제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깨달음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석가는 나의 스승이 아니죠. 공자도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은사도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경험이 스승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요 결론이 나오죠. 이건 진리입니다. 이 이상 나올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이 이상 못 나옵니다. 끝난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스승이자 제자입니다. 이 말은 제가 평소에 자주 했던 모든 생명체는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 이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못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안내하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꼰대가 그랬죠. 어른들 꼰대를 자꾸 가르치려고 든다. 누가 누굴 가르치냐고 도대체. 오로지 배움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움만 있다.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배움만 있다면 다 가르치는 거죠. 결국. 이 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어디서 찾을까? 나무에서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에서 찾지 않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대상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과 우리가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끼리라도 또 친구지간에도 아니면 또 이제 세대 간에도 이제 소통하기를 바라지만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인정할 때 소통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소통이니까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선거, 소통이라는 게. 그래야 바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빡빡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라는 뜻이. 그래서 사이가 좋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적정한 간격.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 지금까지 너무 붙어 있었던 거야. 떼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가 일정하게 나와야만 우리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한옥의 특징이잖아요. 칸이라고 하는 사이가 한자입니다. 칸이 생겨야 우리가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가 안 생기면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생겨야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소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어렵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나무를 알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애들도 있고 폰을 든다. 폰을 딱 든다. 들고 이제 집에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를 봤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찍는다. 전체를 찍기도 하고 줄기를 찍기도 하고 뿌리가 나와 있으면 뿌리를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지를 찍기도 하고 잎을 찍기도 하고 열매를 찍기도 합니다. 이렇게 찍으면 자동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진짜 뭐 멋있는 장면을 이제 봤다든지 그러면 하늘을 찍을 때도 나무를 넣어가 찍는 거야. 뭐 다른 건물 찍을 때도 나무를 넣어가 찍는 거야. 계속 나무를 넣어서 찍는 거야. 나무를 찍어서. 그렇게 해서 딱 찍어놨다가 이제 보내는 거죠. 어디에 보내냐면은 가족한테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족한테 이제 딱 해가지고 가족 번호 딱 올려가지고 이제 그 첨부하는 그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첨부를 딱 하는 거야. 그런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을 적지 마라. 글을 적지 마라. 여기 내가 F네 어쩌고 적지 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장면만 이제 딱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뭐지 이게? 그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 반응은 딱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짜증 안 냅니다. 나무를 찍어 보내면 짜증이 안 내요. 고양이 찍어 보내면 근데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짜증 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밥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만 딱 찍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쁘네 하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무슨 나무지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나무라고 또 일러주면 되고 그때 이제 대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고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나무 공부도 되면서 관찰을 하면서도 어떤 데는 줄기를 한번 이제 찍어서 보내보는 거야. 어떤 거는 잎을 한번 찍어보는 거야. 어떤 건 열매를 찍어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소통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한 마음이 밖으로 막 나오면서 화내지 않고 즐거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이고 이 방법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임상 실험한 결과입니다. 실험을 거친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좀 방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좀 삶에서 좀 만들어 가시면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뭐 별명 중 하나가 행수거든요. 행설수설. 행설수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나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예.